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주말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이준석과 윤석열의 충돌, 전쟁, 여기에 대해서 서울 여의도 정가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도는지, 자, 제가 그것들을 취재를 하고 들은 이야기를 정리를 해서 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성자는 누가 될 것인지, 자, 그것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사리판. 생각나시는 단어죠. 아사리판. 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떠난 직후에 국민의힘은 아사리판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들어갈 필요 없다. 자, 그랬는데 윤석열이 들어가서 김종인의 저주대로 아사리판이 돼버렸습니다. 일종의 대권파와 당권파가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데, 대권파는 이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대권 주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이 대표적으로 대선 주자 중심으로 모든 걸 일정을 짜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원희룡 대권 주자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이 옳으니까. 대권 주자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본인도 대선 경선에도 출마해봤고 한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권파, 이 대권파 윤석열, 원희룡, 당권파 이준석을 중심으로 하는, 이준석 당대표를 중심으로 하죠. 그런데 여기서 당권파가 최고위원들은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를 앞세워서 그 다음에 홍준표, 유승민, 또 최재형, 이런 사람들, 이런 김태호, 이런 사람들은 이 당대표 중심으로 뭉쳐서 하나가 돼서 대권을 창출해야 된다. 자, 이렇게 정권 창출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윤석열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준석의 말대로 윤석열이 정치 초보자니 막 후보 토론회 이런 것을 계속 열어서 검증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역전의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이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이 김태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윤석열은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1대 12, 13의 게임이 되고, 또 본인에 대해서 공격이 집중될 테고, 본인은 지금까지 모습을 보였지만 말을 막 하는 스타일인데, 자칫 설화에 또 휘말리고 막말 프레임에 들어갈 수 있으니 본인은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이 됐는데, 자, 그럼 왜 이준석이 이렇게 윤석열과 대체를 하고 윤석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응징을 하고 이렇게 할까요? 딱 핵심은 이겁니다. 당을 누가 장악하느냐, 대선 경선판을 누가 짜느냐, 누가 장악하느냐, 주도권을 누가 짓느냐, 딱 이 이야기죠. 이 이야기인데, 이 당대표는 경선을 관리하는데 거쳐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얼떨결에 대표가 됐죠. 그러고 나니 자기 장사라고 표현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자기 장사를 하려는 바람에 지금 사달이 일어났고, 윤석열은 그 목적이 먼저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응징에 나선. 자, 그리고 오히려 당대표를 패싱하고 당을 장악하려는, 당을 접수해버리려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당을 입장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은 접수하러 가는 것이다. 호랑이굴로 접수하러 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개 과정을 한번 보면은, 이준석이 6.11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됐죠.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뒷이야기들이 정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김종인, 유승민 세력이 배후에 있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투표로 됐으니, 국민과 당원 투표로 됐으니, 그 배경은 차치하고, 일단 이준석이 깜짝 스타가 됐죠. 깜짝 스타가 된 이준석이 이때부터 자기 장사를 시작을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것이 거의 분명하죠. 배후에 김종인의 코치를 받았던 본인이 본인 손으로 대통령 후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범야권의 대통령 후보는 내 손으로 만들고,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손을 들어줘서 만들고, 그 임기가 끝나면은 5년 후에는 또 아니면은 다음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다면은 이 보수 정권 정치권에서, 전국에서 본인이 또 임기가 2년입니다. 대표 2년, 임기 2년이니 여당 대표가 돼서 본인 정치,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정치를 해서 다음 대통령도 노려볼 수 있는, 자, 그런 큰 그림을 그렸겠죠. 당대표가 딱 되고 나서, 36살에 대표가 되고 나서, 그것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그런 꿈을 그릴 수 있죠. 그런데 방법이 문제입니다. 방법이, 지금 정권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대권 주자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본인의 미래, 또 본인의 욕심, 스타가 되고 싶은 욕심, 또 좀 나서기 좋아하는 성격. 그러니까 요즘 하루에 뭐 2번씩 뭐 방송에 출연하고 SNS 활동을 뭐 일주일 사이에 뭐 한 20건 이상을 막 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 활동이 전부 당 내부를 향해서 총질을 하는 겁니다. 외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나 아니면은 민주당 대권 주자들을 대해서 공격하는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내부 문제입니다. 윤석열 공격하고 이런 문제. 자, 그래서 자기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일단 그 그림은 이렇게 그렸겠죠. 자기 장사를 하되 대통령 후보를 내선으로 만들고 그 대통령과 그렇게 하려면은 자기가 그 다음 그 대권까지 생각을 하려면은 내 편, 자기가 맞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한번 전해드렸다시피 플랜 A는 유승민이고 플랜 B는 오세훈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충분히 전망이 그렇게 예상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유승민은 이준석의 아버지 친구죠. 그리고 유승민 의원실에서 이준석은 인턴 생활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개가 돼서 박근혜 키즈 이렇게 불렸고, 나중에 또 유승민이 박근혜 탄핵에 찬성을 해서 바른미래당을 만들어서 나가니 거기 같이 쫓아갔고, 그러니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리고 영상이 공개가 됐죠. 3월 달에 찍은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서 나는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 있다. 유승민이다. 유승민. 그리고 나는 그걸 위해서 당권을 내가 잡고 말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3월 달에 있었습니다. 당대표 공천은 6월에 있었죠. 그 전에 3월 달에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다른 유튜브에 출연해서도 유승민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이 당대표 되기 전에 이야기인데, 3월에 유승민 대통령을 이야기하고 나서 6월에 당대표가 되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죠. 그때 유승민은 오세훈 캠프에 가서 뭐 메시지 팀장인가 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세훈 당선을 위해서 막 열심히 뛰고, 또 안철수와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이 안철수를 막 공격을 하는 그 악연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선거 끝나고 나서도 그렇게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때부터는 일종의 이 시점에 오세훈 키즈를 변신을 한 것 아니냐. 그래서 플랜 A는 유승민, B는 오세훈 이런 구상을 했을 거다.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은행들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이 6월 11일에 당대표가 되고 나서 4월 7일에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의 대권 전선 등판론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때 오세훈의 대권 주자였죠. 한 2016년 이때는 거의 2위, 뭐 문재인과 1위, 2위, 또 김무성과 2위, 3위를 다투는 그런 정도의 그 대선 주자였는데, 어쨌든 그것을 접고 서울시장 갔는데 다시 오세훈 등판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오세훈이 8월 말에 시작되는 경선에 뛰어들기는 지금 물리적으로 안 되죠. 지금 코로나 시국에 뭐 서울시, 뭐 이재명처럼 뭐 경기도 팽개치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세훈 등판론은 일종의 후보 단일화용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11월에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이 된 뒤에 그때 이 대선 후보 등록을 하는 게 2022년 2월 13일, 14일인데 한 3개월 동안 기간이 있죠. 그 기간에 이 국민의힘 주자가 누가 되든지 지지율이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확 떨어지면은 그때는 후보 교체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후보 교체론이 나오고, 또는 외부에는 후보와 단일화하자. 그때 외부에는 안철수가 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김동연 전 부총리도 있죠. 거기에 오세훈이 같이 해서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화를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자, 그런 그림이 지금 나오는 오세훈 등판론입니다. 경선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가령 후보 교체로는 일종의 보수 진영판 후단협,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후단협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노무현 후보를 선출해놓고, 2002년에 후보를 선출해놓고, 동교동계가 밀던 이인제가 안 되고, 노무현이 되고, 나중에 노무현이 선거에 지방선거 또 재보선에 패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니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정몽준으로 하기 위해서
말은 후보 단일화 협의회 부단협을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정몽준으로 교체를 추진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래서 오세훈이 지금 서울시장으로 지금은 있지만 나중에 국민의힘 주자가 뭐 힘이 떨어진다든가 하면은 이 후보 단일화를 명분으로 후보 교체를 추진할 수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등판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이준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모를 리 없는 이 윤석열 진영에서, 자, 그리고 또 그 전제로 그런 그림을 그리려면은 윤석열이 들어오면은 이준석이 상당히 그 그림을 실현시키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지율이 높은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 윤석열이 입당하기 전에 경선버스 정시 출발론, 뭐 그리고 또 대세로는 인정 안 한다. 1차, 2차 컷오프를 하면서 다 토론회를 해서 다 거쳐야 된다. 자, 지금도 예비후보 토론회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벌써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이야기한 게 그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정치 신인인 윤석열에게 매우 불리한 그런 조건들을 막 제시를 했습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메시지죠. 자, 그때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돌이켜보면은 딱 이준석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점에 이준석의 멘토인 김종인이 갑자기 윤석열에게 국민의힘 지금 들어갈 필요 없어. 차라리 밖에서 있다가 11월에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이 되면은 그때 단일화하는 게 낫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점에 이준석 당대표는 윤석열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쫙 자락을 가는 그런 일을 했고, 자, 그렇게 본다면은 김종인, 이준석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했을 수가 있다.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자, 이것을 잘 알죠. 이것을 잘 아는 윤석열 주변에 지금 노련한 정치인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어종을 간파를 하고 전격적으로 기습적으로 입당을 해버린 거죠. 그것도 이준석을 패싱을 하고 입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 굴에 쳐들어가서 아예 당을 접수하는 그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당을 접수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죠. 이 입당 직전에 뭐 현역 국회의원들 또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대규모로 입당을 촉구하는 그런 연판장을 돌리고 성명을 발표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준석을 패싱해서 입당하고 나서 계속 이준석은 당대표는 무시합니다. 이준석이 소집한 뭐 어떤 행사 같은 거, 봉사활동, 또 예비후보 뭐 토론회, 회의, 이런 거 다 패싱을 하고 마이웨이, 이것은 당 접수하는 겁니다. 이준석 뭐 안중에 없습니다. 그냥 당 접수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당의 중진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진들을 모아서 대규모 지금 캠프를 구성을 했습니다. 캠프를 구성을 했는데 지금 대표실보다 국민의힘 안에 가면 대표실보다 훨씬 더 북적거리는 것이 윤석열 캠프죠. 그리고 이 현역 의원들이 속속 지금 캠프로 들어가면서 현역 국회의원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3명입니다.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만 15명이 들어갔는데 15% 그것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그때 이준석이 현역 의원들도 캠프로 들어갈 수 있다 했는데 단 당직을 맡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빠지죠. 당직이나 국회직. 자, 당직 국회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웬만한 건 다 가지고 있죠. 뭐 원내 부대표, 뭐 정책위 부의장, 뭐 아니면 시도위원장, 뭐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에 합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빼면은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이 3분의 1 정도가 윤석열 캠프에 갔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15명인데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으면 최재형은 9명입니다. 최재형은 그 대신 외곽에서 지지하는 의원이 따로 거의 뭐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지지하는 의원들은 다 캠프로 들어갔습니다. 9명. 그리고 15대 9조 현역 의원 순으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 30명이 넘는 사람을 그때 탄핵 국면에서 이끌고 당을 떠나서 바른미래당을 창당하고 다시 복당을 하면서 유승민 계가 이제 유일하게 남았다. 그런 평가를 받는데 친박 친이 없어지고 친유계가 유일하게 남았다고 하는데 현역 의원 8명에 그쳤습니다. 윤석열은 15명이고. 그리고 이 15명 파견된 현역 의원들이 본인의 그 보좌관, 비서관들을 대거 윤석열 캠프에 파견을 시켜서 캠프에 상주 인원만 한 50명 정도 되는
당 예비 후보, 당 안에 있는 후보가 경선 주자가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자, 그러니 사실상 이 당을 접수하는 과정이고, 실제로 보면은 캠프에 들어가지 않은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윤석열을 지원을 합니다. 저 대권 출정식에 참가했던 25명이나 입당 연판장을 돌렸던 사람들, 뭐 20명 내지 30명이 계속 움직이죠. 그리고 원에도 70명 이상이 같이 윤석열이 뭐를 하면은 같이 움직이고, 또 어제는 재선 국회의원 16명이 윤석열의 편을 들어서 이준석에게 경고하는 그런 성명까지 발표를 하고, 이렇게 되니 실질적으로 지금 당은 윤석열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지호 정무실장, 윤석열 캠프의 신지호 정무실장이 탄핵 이야기를 했죠. 탄핵. 이준석과 관련된 탄핵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냥 놓은 게 아닙니다. 내부 분위기가 이러니 이준석 당신 여차하면은 우리가 당 대표에서 물러나게 할 수도 있어. 이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리고 이제 너무 파장이 커지니까, 윤석열이 이준석에게 슬쩍 전화해서, 그 신지호 내가 좀 나무랐어요. 그러니 좀, 같이 잘 지내고 같이 나가서 정권 교체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은, 아니, 내게 뭐 이거 사과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전화가 왔다, 신지호 나무랐다고 하더라. 이렇게 완전히 저는 그것을 보고 이준석 대표의 기가 완전히 꺾인, 기가 죽어버린 그 모습을 저는 거기서 봤습니다. 윤석열에게 전화 왔는데 뭐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신지호는 나무랐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어쨌든 이 상황을 실질적으로 윤석열이 당을 장악하는 이 상황을 거꾸로 이준석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의 영토 딱 6월 11일에 쫙 당대표가 되면서 당을 딱 장악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차 윤석열이 잠입해 오면서 본인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 상황이니 거의 뭐 외톨이가 되는 상황에서 홍준표 의원이 그것을 또 역이용하기 위해서 계속 이준석을 보호를 하는, 그래서 준준 연합이 결성된다. 그거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준석 입장에서는 자칫 허수아비가 되거나 아예 버티다가 당 대표직을 뺏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저는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 상황이 더 악화가 되면은 이 당헌 당규상 이 신지호 실장이 말한 것처럼 탄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당헌 당규에는 없습니다. 2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11년 홍준표 대표가 사퇴한 사례가 있죠. 그때 2011년에 오세훈이 서울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해서 그 서울시장직에 날아가서 보궐선거가 열렸는데 박원순에게 졌죠. 그래서 이 홍준표 대표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열리는 총선이나 또 그 다음 해 연말에 열리는 대선에서 위험하다, 이런 분위기면,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내려오고 비대위를 구성해서 박근혜 전 대표를 앉혀야 된다. 이것이 유승민 최고위원이, 당시 최고위원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홍준표가 버텼죠. 그렇게 못 나간다. 버티니 유승민이 선제적으로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합니다. 거기에 뒤따라서 그때 당시 최고위원이었던 원희룡, 남경필 이 최고위원도 다 사퇴를 해버리죠. 그 대표 혼자 남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 의결기구인데 의결 종족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결국 홍준표 체제가 무너지고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서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자, 이준석이 계속 이렇게 본인의 역할, 대선 주작 공정관리, 이것에 충실하지 않고 자기 장사를 하려고 하면은 윤석열을 중심으로 이준석 퇴진을 위한 실질적인, 그냥 말로만 탄핵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동이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최고위원들은 이준석 대표에게 부글부글 끓고 있죠. 여러 가지 뭐 인사 문제에서 논의 안 하고 패싱, 최고위원들 패싱한 문제가 처음부터 불거졌고, 최근에는 이준석이 이 대표 산하에 뭐 후보 검증단을 만들겠다. 또 최근에는 경선준비위원회라는 거, 당헌에도 없는 이준석이 경선준비위원회라는 걸 출범을 시켜서 이 서병수 위원장에게 맡겼죠. 그래서 경선준비위원회 중심으로 그 당 대표 그 후보들을 모아서 토론회도 하고 경선 룰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니 최고위원들이, 아니 그런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최고위원들을 놔두고 왜 경선준비위원회를 대표가 만들어서 월권을 하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재원이죠. 그리고 김재원 또 조수진 최고위원도 이 경선준비위원회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있는데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삼선 중진 국회의원 출신이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정무수석도 했죠. 상당히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데 윤석열에게 본인이 수사를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된다고 했죠.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사를 하면서 핍박을 윤석열에게 당했지만 윤석열이 정권 교체의 가장 가능성이 높으니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된다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만일 대표가 정권 교체를 하는데 계속 리스크가 되고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면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악마의 손이라도 잡을 수가 있다고 했던 김재원 최고위원이 걸림돌을 치우겠죠. 그러니 김재원이 2011년에 유승민처럼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가 지금부터 본인의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 본연의 임무대로 그냥 본인은 뒤로 빠지고 조연 역할을 하고 주연들에게 자리를 내주느냐. 아니면은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자기 정치든 자기 장사를 계속 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준석의 오히려 정치적 운명이 지금 결정된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은 오히려 윤석열을 밀어내려다가 실제로는 이준석이 생존의 문제가 걸려버렸다. 당대표로서 계속 가느냐, 갈 수 없느냐. 또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본인이 차세대 정치 리더로 서느냐, 아니면은 그냥 실험으로 끝나고 잊혀지느냐. 그 갈림길에 이준석이 섰다. 정가 뒷담화가 오늘 전해드리는 주제였습니다.